안녕하십니까. 원탑학원 수험생 여러분. 원탑학원에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현길 원장입니다. 자, 1월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2024년 한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룡의 기운을 받으셔서 힘차게 비상하시고 2024년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이제 1월인데요.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개발원에서 공지사항을 보고 왔는데요. 2024년 시험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시험 선발 인원은 작년이랑 동일하고요. 시험 일자가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한 7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10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셈이고요.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달려오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10개월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한 3개월 정도 뒤처진 거고요.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한 5개월 정도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니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면 충분히 성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right now 지금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1월 강의는요 지난 10월에 오픈한 기본 이론 강의 때 배웠던 주요 쟁점들을 한 번 더 다지고 복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과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그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저희도 핵심 쟁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년에 계속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변화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PPT로 자료를 좀 정리해 봤고요. 면부책, 자동차 보험 면부책 주요 쟁점 정리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한번 하고요. 또 자동차 보험 서브노트라는 강의를 할 겁니다. 보통 서브노트는 우리 수험생들이 만들죠. 근데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엑기스만 추출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예년에는 그냥 제가 배포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보게끔 했는데 직접 제가 만든 그 서브노트를 직접 강의에서 제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자동차 보험 면부책 주요 쟁점 정리라는 커리큘럼으로 한 파트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서브노트라는 커리큘럼으로 또 한 파트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월 강의, 1월이 아니라 그 10월에 개강한 기본 이론 강의를 청취하지 않으셨거나 교재 정독이 좀 미흡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소화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기본 이론 강의, 교재 정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기본 이론 강의 내지는 교재 정독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강의를 청취하시기 전에 기본 이론 강의, 교재 정독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죠. 자, 그런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뭐 이런 목차로 우리 강의 제목 자체가 면부책 주요 쟁점 정리인데요. 면부책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교재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배상 책임, 2단계는 피보험자성, 그리고 3단계는 약관상 면책 사유. 이런 흐름이라 그랬죠. 이런 프로세스. 여기가 보험자고, 여기는 피보험자고, 여기는 피해자. 그러면 1단계가 여기, 2단계가 여기 피보험자 해당 여부, 3단계가 약관상 면책 사유 해당 여부. 1단계가 자배법과 민법 해당 여부. 2단계는 여기 얘네들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냐. 그리고 3단계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계약자 사이에 맺은 그 계약 내용에 하자는 없느냐. 약관상 면책 사유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상의 면책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통과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부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죠. 그 단계별로 올라가다가 어디 한 군데라도 삐끗하면,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면 부책이 아니라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판단하는 거를 면부책 판단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냐 부책이냐 판단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3단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쟁점들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부책 판단에 필요한 쟁점들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2024년에 면부책 출제될까? 기본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부책은 출제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안 됐었죠. 2020년부터 21년, 22년, 20년, 21년, 4년이 출제가 안 됐네요. 3년이 아니라.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고요. 2020년도에는 시험도 연기되고 하는 이런 참 의지로운 그런 수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출제가 안 됐고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 22년, 그리고 작년에는 출제될까 했는데 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내리 배상 책임 분야에서 간단한 쟁점을 똑 떼어내가지고 출제하긴 했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작년에는 정비 수리가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는 대리운전이 나왔었죠. 근데 1단계만 똑 떼어서 배상 책임 면부책만 출제를 했었지, 보상 책임과 같이 믹스를 하고 보험금 계산까지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면부책 문제는 4년 내리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2024년도에는 출제가 될 건가? 빼고 공부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원에 와서 돈을 내고 장기간 10개월, 1년 이렇게 장기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출제 안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기대 내지는 그런 모험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느냐. 공부가 덜 돼서 막판에 정말 시험 안 치기는 좀 너무 아깝고 시험 치자니 공부는 덜 됐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면부책까지는 하기 곤란하니까 시간상 안 되니까 그럼 약술만 파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여러분들처럼 학원에 와서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유료로 수강을 하시고 긴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설사 올해 결과론적으로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약술에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권장을 하고 또 추천도 드리고 하지만 면부책 자체를 내려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면부책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런 쟁점들을 공부하시고 나면 실전 문제는 언제 가서 우리가 만나냐, 바로 이제 5월 달에 실전 문제 풀이가 있고요. 6월 달에 모의고사 강의가 개강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공부한 쟁점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 접할 겁니다. 면부책 문제, 배상책임 쟁점과 보상책임 쟁점과 보험금 쟁점이 다 총망라된, 믹스된 그런 전통적인 우리 사례 문제, 거기에 이제 쟁점들을 다 녹여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한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쟁점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내지는 실전 문제 풀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모의고사와 실전 문제 풀이는 그야말로 7월 달에 시행하는 실전에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 속도가,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딕션, 말하는 속도가 여러분 느끼기에 느리다고 판단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1.5배속이나 아니면 1.75배속으로 놓고 들으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냥 1배속으로 놓고 정주행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1배속은 답답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통 한 1.5배속 정도 놓고 들으면 굉장히 좀 속도감도 있고, 듣기에 좋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너무 빨라가지고 좀 이렇게 히어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제 말이 좀 느립니다. 느려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면 1.5배속, 1.75배속, 75배속, 또 과거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2배속까지 이렇게 놓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말이 좀 느린 편에 이제 속합니다. 자, 그건 제가 잠깐 당부 말씀드렸고요. 자,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자, 1단계 자배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 민법은 우리 자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정말 1%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비중도가 낮습니다. 자배법, 1단계 배상책임 영역에서는 1단계 자배법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배법에서 바로 이 개념, 운행자와 운전자 개념. 사실은 타인은 따라옵니다.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 개념을 딱 구별하고 나면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니까. 그럼 운전자는 누구고, 운행자는 누구고, 운행자는 누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개념이며, 이런 이론, 논리들을, 쟁점들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가릴 줄 알면,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공부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념을 공부를 하면 우리 자배법 공부의 7분 능선을 넘습니다. 자배법 공부의 7분 능선을 넘는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두 개념 구별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대로 구별 못하고 그냥 암기한다거나 피상적으로 공부해서 계속 늪에서 헤매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는데, 제 교재와 제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운행자와 운전자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쉽게 구별하실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고요. 아주 극단적인 일반적인 논리, 일반적인 이론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예외는 그냥 따로 외우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이 타인은 따라오고 이 운행자, 운전자 개념도 너무 쉽다 말씀드리고요. 자, 운행자는 다시 한번 리마인더 복습을 해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건 자배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운행자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교재를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쏙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임차인,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 양수인, 자동차를 양도받은 양수인, 아직 명의는 내 앞으로 이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하는 사람, 이 양수인, 실질적인 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행자고요.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핸들을 잡고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전혀 없고 오로지 거의 전적으로 운행자를 위하여 거의 운행자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적으로 거의도 아니고 전적으로 운행자를 위하여 운행자의 수족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운전기사가 있는 거죠. 본인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라든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권리가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운행자를 위하여 운행자가 시키는 대로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전기사죠. 그리고 운전기사에 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전자다. 나머지 타인은 운행자와 운전자. 자, 이 개념을 잘 공부하고 나면 운행자와 운전자의 개념을 잘 공부하고 나면 그냥 나머지 남아있는 얘네들이 이제 타인이라는 거죠.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 자, 요게 작년에 2023년에 약술로 나왔었습니다. 약술 문제로. 작년에. 자, 공부를 얇게 공부를 하면 작년에 출제한 이 자배법상 타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했을 때 아마 한 줄 쓰고 말았을 겁니다.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 그렇게 이제 얍실하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공부를 하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쉽게 느껴졌던 수험생들은 교재를 통해서 강의보다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한 수험생들은 아싸 하고 썼을 것이고요. 이렇게 쉬운 너무나 평범한 문제고 쉬운 문제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큰일 났네. 나 한 줄도 못 쓰겠는데, 한 줄밖에 못 쓰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교재는 등한시하고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 가끔 이렇게 공부하실 수도 있죠. 내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교재는 못 보고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그래도 강의라도 듣고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출장 가면서 듣고 강의라도 듣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본인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여건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하기 어렵죠. 왜냐면 공부라는 거는 고통을 대가로 시간 투자도 하고 그냥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뭡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도 공부라고 생각하시는데 강의는 공부가 아닙니다. 강의는 보조적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동반돼야 되죠. 그 중에서 우리
의식주 중에서 식을 갖고 먹는 것을 갖고 따지면 비타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만 먹고는 살 수는 있지만 비타민만 먹고는 못 삽니다. 밥을 먹고 보조제로 건강 보조제로 비타민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지 밥은 안 먹고 비타민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제 합격한 제자들 중에서 수험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자고지책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책상에 앉아 있을 업무로 인해서 또 야근으로 인해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강의라도 듣고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출장 가면서 강의라도 듣고 합격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수험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 3년씩, 2년씩, 3년씩 이렇게. 자, 그걸 단축하려면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너무나 평범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냥 너끈히 쓸 수 있으려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엄청 강조했었죠. 아마 지금 듣기 싫을 텐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 공부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재는 밥이요, 강의는 비타민제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비타민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없다. 공부도 교재만 먹고 합격하는 사람은 있어도 강의만 듣고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하죠. 자, 그 다음은 명의, 잔존, 양도, 양수라고 표현하죠. 명의는 나한테 아직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양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그래서 양도, 양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매도인의 양도의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계 책임이 어떻게 될 건가?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랬죠. 자동차의 현실적인 인도, 그리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교부했느냐, 그리고 매매 대금이 전부 변제됐느냐. 세 가지를 따져서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비록 양도인에게 명의가 잔존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책임을 면한다 라는 게 바로 양도 양수 이론, 명의 잔존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쟁점은 2017년에 양도 양수 쟁점으로 한번 배상책임 면부책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보험금 계산까지 넣어서 배상책임 면부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상책임과 보험금 간단한 보험금 계산까지 넣은 전통적인 사례 문제로 2017년에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제가 안 됐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절취운전은 2012년에 출제되고요. 사례형도 약소형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2012년에 출제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사례형이든 아니면 약술 문제든 출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이 쟁점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소유자는 절취당하는 순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부 상실하고요.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상 책임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절취운전의 출발점이고, 다만 자동차 소유사용 관리상에, 그리고 자동차 열쇠, 자동차 또는 자동차 키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보유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실로 인해서 어떤 책임이 발생하죠? 민법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소유자는.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차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웠다. 키를 꽂아놓고 자리를 비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절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750조 책임을 면할 길이 있습니까? 당연히 750조 책임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자배법 3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논의가 과거에 쭉 되어 왔었고요. 운행자 책임은 절취당하는 순간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고 했는데, 자, 소유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 열쇠 관리사항에 하자가
때, 자, 750조 책임 발생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자배법상 책임은 어떡할 거냐? 자배법상 책임은 절취당하는 순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넘어간 다음에, 이게 따로 볼 거냐, 같이 볼 거냐. 이런 이제 논의가 쭉 되어 오다가, 대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바로 중첩적용설입니다. 따로 볼 게 아니라 750조 책임이 발생하면 운행자 책임도 발생하는 걸로 보자. 그래서 750조 책임이 발생하면 운행자 책임도 긍정하는 이 중첩적용설이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된 대로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중첩적용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민법상 책임이 없으면 소유사용관리상의 과실이 없으면 750조도 없고 자배법도 없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패키지로. 자, 소유사용관리상의 과실이 있으면 750조 책임이 일단 발생하고요. 자배법도 따라 발생한다. 중첩적용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발생한다. 발생하면 같이 발생하고 발생 안 하면 같이 발생 안 한다. 패키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사안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요. 자, 이 중첩적용설은 지금 어디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절취운전이라는 이 쟁점에서 거론되고 있죠. 이 절취운전이라는 이 쟁점에서, 이 사안에서, 이 쟁점에서,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면 자배법 책임이 어떻게 될 거냐, 같이 따라 붙을 거냐, 따로 놀 거냐, 아니다. 중첩 적용된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지금 시험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첩 적용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명의대여 아니면 뒤에 나오는 뭐 대리운전 아니면 임대차에도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공부가 힘들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공부 분량도 늘어납니다. 자, 제가 중첩적용설은 지금 어느 파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절취운전 사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첩적용설이라는 이 학설, 이 쟁점은 바로 절취운전이라는 이 쟁점에 국한돼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운전이나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대리운전이나 임대차에서도 또 터치를 해주겠죠. 언급을 해주겠죠. 그런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이 쟁점은 여기에 국한하는구나, 절취운전에 국한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수월하게 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분량도 줄어들고요. 쓸데없는 의문이 발생하지 않고요. 쓸데없는데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지금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이 연장선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우리 나중에 보험금 계산할 때 부상급수 병급이 있고요. 장애급수 여기다 그냥 필기할게요. 장애급수 병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에서 11급 사이의 부상이 중복되면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이죠. 2급에서 11급 사이의 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간극이 3등급 이내면 가장 높은 급수보다 한 등급 더 높여서 인정을 한다, 배상을 한다. 이런 이제 부상급수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쟁점이 나옵니다. 장애급수는 1급에서 14급 사이에 장애가 중복돼 있으면 높은 장애급수보다 한 등급 더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판서한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판서한 거를 보이네요. 판서한 거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부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부상급수가 2급에서 11급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그 부상급수가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간극이 3등급 이내면 그 중복해서 있는 그 급수 중에 높은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은 급수보다 한 등급 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부상급수가 중복되어 있을 때. 요렇고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장애 급수는 그냥 장애가 중복해서 있으면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더 높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상과 장애 명확하게 구별하시겠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부상급수는 2급에서 11급 사이에 있어야 되고, 3등급,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의 간극이 3등급 이내면 한 등급 높인다고 했고, 장애는 1에서 14급 사이에 중복해 있으면 그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더 높인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장애는 3등급 이내에 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재와 강의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서 던져줬는데도 장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장애에서는 3등급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 자체를 교재에도, 그러니까 프린트물, 문제에도 적시를 안 해놨고 강의 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굳이 본인이 만들어요. 본인이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고민거리를 만들어서 공부거리를 더 만들어서 장애는 3등급 이내에 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사가 제시한 그 강의 자료와 강의에서 그 어디에서도 장애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한 적이 없는데, 강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거리를 만들어서 고민거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가 피곤해집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비단 이 쟁점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이 부상급수, 장애급수, 병급 이 쟁점에서만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쟁점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의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공부할 때 why,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액면 그대로, 물론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되는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강의와 자료에서 내지는 교재에서 딱딱 구분져서 설명한 거는 그냥 그대로 보고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내가 공부한 거랑 상반되거나 배치되거나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 그냥 사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서 고생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너무 공부가 피곤해지고 너무 재미없어지고 공부 분량이 늘어나고 하는 잘못된 공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중첩적용설도 다른 데서 이런 중첩적용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절치운전에 꼭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다른 데 가서 딴소리 하면 여기서 배운 거랑 다르게 다른 소리를 하면 아니면 다른 강사 다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뭔가요? 아니면 또 같은 강사가 쓴 교재나 다른 강의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명의를 빌려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소유권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고 하죠. 이거는 자동차 소유권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이 명의대여자가 되는 거고요. 명의임대인, 소유권을 빌려받는 사람, 그 소유권이 필요해서 명의가 필요해서 빌려받는 사람을
명의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서 빌려받는 사람을, 제가 그럼 임대인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다시요. 뭔가가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 명의가 필요해서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 임대인, 명의가 필요해서 빌려받는 사람을 명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세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가 필요해서 빌려받아요. 그러면 그 빌려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명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받는 사람을 명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질문이 왕왕 와요.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방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죠. 명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운행의 책임을 집니다.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무상명의 대여에서 쟁점이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대법원 판례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신용불량 사례에서는 명의 대여인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을 했고요. 세금 감면을 위해서, 세금 감면 사례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빌려받은 이 사례에서는 누구의 명의 임대인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신용불량 사례에서는 부인을 했고요. 여기 누구의 명의 임대인의 무엇을 운행자 책임을 부인을 했고 세금 감면 사례에서는 인정을 했다. 그럼 요거는 외워야죠. 판례가 원래는 쟁점이 비슷하면 동일하면 같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의 얘기이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은 불량해서 부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세금 감면은 인정을 했으니까 요거는 인정한 사례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동운행자 간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 계량화 금지. 계량화라는 것은 누가 더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크냐, 누구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냐, 이걸 따져서 더 큰 사람은 더 작은 사람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기본이론 강의와 교재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험기간 10개월에서 1년 아니면 뭐 2년, 3년 공부해서 이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이 공동운행자 간의 그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 그러니까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여러분들이 이 계량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 자보 쪽에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은 판례를 보시고 더 많은 이론서를 보셔서 이쪽으로 전문가의 길로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제 말을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절대 이 계량화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져서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상대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운행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한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판단력으로 가지고 판단한 그 결과값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책임 주체가 운행자인지 책임 객체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따져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운행자에 해당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판단해서 이 조건을 판단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냐 안 지냐를 따지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둘 중에 누구의 운행 지배와 운이익이 크냐 적냐 이걸 따져서 판단하게 되면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